네, 얼마 전에 백범 김구 선생의 서거 70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우리 또 최욱 씨는 백범 아유 김구 선생님만큼은 제가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때릴 수가 없잖아요. 네, 1876년 네. 8월 29일 저랑 생일이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니까 오늘은 하지만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거룩하지 않게 그러니까 인간 백범 김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냥 그 위대함 이런 건 조금 빼고. 그럼 다 알잖아.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혈액형이 무엇이었고 식성이 어떻게 됐었고 키가 몇이고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구 씨로 가자. 그건 아닙니까? 네네. 네. 위대함은 남겨두고.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얘기하면 뭐 사실 이분만한 분이 없죠. 이분이 정말 최고고 네.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내시고 마치 그 당시에 산 사람처럼 얘기를 해. 목격자처럼. 네. 다 좋은데 너무 바빠. 네. 그래서 모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네. 자,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의 서혜성 총감독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최욱 씨 저기 생일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날 8월 19일. 국치일이라는 것은 국치일. 제가 말해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얘가 자기 얘기하는 거 3년 전인가 제가 말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날부터 한 3, 4년 됐거든요. 이 친구가. 그러네. 근데 김구 선생님 참 인생이 희한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1876년이 네. 흔히 말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날이거든요. 네. 정식 조약 명칭은 한일 수호조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네. 왜냐하면 강화도 연무장 그러니까 병사들이 훈련하는 그곳에서 일본인들이 기관총을 거치해 놓은 채로 한국인들에게 조약을 강요했던 그런 곳에였는데 그 해가 1876년. 인천 옆에 있는 그 강화도요? 예. 거기. 강화도 연무장은 지금 강화대교 건너가서 직진으로 가다 보면 한 2km쯤 가면 나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연무장이라는 게 연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했는데 네. 그때 그 해에 태어나신 거예요. 1876년. 우리 역사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 치욕이 예견되는. 그렇지. 강화도 조약이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법률적인 제1차 조치. 시작이지 시작. 시작이죠. 시작. 근데 이분이 태어나신 게 우리가 1910년 8월 29일 날 국치를 당했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1876년 8월 29일 날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최욱 씨가 딱 그렇게 김구 선생님 그날이라고 옷을 박아서 말씀하시는데 부인하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알려드렸던 부인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옛날에 유관순 얘기할 땐가 뭐 그때 맞아요. 기억력이 좋으시네. 그러니까 그때 살았던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기억력이 좋으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근데 진짜 엄숙하고 훌륭하신 분은 맞는데 인생이 영화보다 재밌으세요. 삶 자체가. 재밌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우리 국가로 보면 굉장히 위대하신 분인데 가까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는 거고 성격이 불편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영웅 옆에 있으면 김구 선생님이 뭐냐면 옆에 있으면 이랬답니다. 바위 덩어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답니다. 뭐 어떤 의미죠? 바위 덩어리. 김구 선생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김구 선생님이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을 느낄 때 바위처럼 느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러니까 그게 덩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실제로 신장이 크셨어요. 신장이 크시고 발치기를 잘하셨어요. 발치기? 발차기 태권도죠. 태권도. 그 당시엔 태권도란 말이 없었고 태권도란 말은 1950년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태견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발치기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곧 싸움을 잘하셨다는 얘기죠. 약간 김장훈 씨 같은 느낌. 보다 몸이 더 좋으시죠. 더 커요? 네, 몸이 더 좋으시죠. 김장훈 씨도 한 80 되는데 키가? 80 넘으셨을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그래? 누가 키를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는데 대략 1m 80이 넘은 것을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시절에. 그리고 옆으로도 몸이 크십니다. 옆으로도. 상체가 김구 선생 집안이 전통적으로 상체가 발달했습니다. 상체가 발달했다는 얘기는 펀치력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발차기도 잘하시고. 그러면 펀치력도 좋고. 실제로 이제 이분이 어렸을 적에 별명이 뭐였냐면 동학군에 가담하셨거든요. 이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신 일이 동학군에 가담하신 일이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어린 동학 접주였어요. 접주? 접주라는 게 뭐냐면 지휘자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요? 나 10대 때. 와. 그래가지고 별명이 뭐냐면 아기 접주였어. 아기 접주. 아기다 이거지. 아기 접주. 아기 접주. 그런데 해주성을 공격할 적에 총대장이었어요. 10대로서. 10대인데. 그런데 이 양반은 선봉장이었어요. 그 부대를 이끄는. 부대를 700명 정도의 부대를 이끌었는데 그때 선봉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싸움을 잘했다. 싸움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싸움을 잘했고. 싸움에 관한 기록이 혹시 있습니까?
뭐 한 다 찾으면 한 100가지는 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예, 싸움 잘한 거. 직접 맞짱 뜬 것만 해서. 어떤 맞짱이 있어요? 가령 이것도 숨없는 맞짱을 떠야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당시에 동학군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무기를 갖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몸과 몸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곡괭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근력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역사에 아주 정말 굵게 기록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로 잠깐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네. 동학이 끝나고 나서. 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예성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얼어붙었는데 1월이었는데 거기서 치아포라고 하는 포구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는데 이런 뭐 유명한 치아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치아포에서 이렇게 강이 얼어가지고 그 가까스로 배를 대가지고 아침을 조반. 그 당시 표현은 이제 조반인데 네. 아침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이렇게 한국 옷 두루마기 같은 그런 도포를 입고 있고 네. 그리고 안에 칼을 차고 있는 걸 봤어요. 대개 선비들은 칼을 안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하는데 조선말을 쓰긴 쓰는데 말이 약간 이상한. 그래서 보니까 일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이 청년 김구죠. 그러니까 청년 김구가 거기에게 이제 한 주먹을 날렸죠. 주먹을. 예, 밥 먹고 있는데 아니 밥을 먹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람을. 이거 영화 같은 얘기인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칼을 뽑았죠. 그러니까 백범 김구 청년 그때는 백범이는 호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이 김구가 이제 맨손으로 칼 든 사람과 싸운 거예요. 이게 싸움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칼도 작은 칼이 아닐 거 아니에요. 큰 칼일 거 아니에요. 장검. 그죠. 일본 리본도라고 부르는 장검을 들고 이제 그 사람이 했는데 돌려차기로 칼을 쥐고는 손을 찼어요. 돌려차기 맞습니까? 그래. 네. 목격자야 이분이. 이분 목격자야. 아니면 백범일제 돌려차기로 써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김구 선생이 그런 거를 구라치실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돌려차기로 칼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무협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데서 굉장히 완력에 대한 자부심이 자신감이 청년 때 넘쳤습니다. 그래서 칼을 든 자 칼을 떨어뜨렸고 그리고는 다시 발치기로 가슴을 차가지고 쓰러뜨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그 칼을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칼로 해치웠습니다. 찔렀다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해치웠어요. 처단을 하셨다. 네. 처단하셨습니다. 처단하시고는 거기 흙에 이제 피가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언 흙을 피가 떨어져 있는데 그 피를 모아 가지고 이렇게 이 양반이 그걸 잡수셨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공모로 시해한 자를 우리 공모 민중전 나중에 명성황후가 되신 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중전 우리 중전을 시해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 그분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온수를 그러니까 음식으로 먹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는 이제 다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밥 20인분을 달라고 그랬어요. 20인분. 예. 그래서 그걸 드셨어요. 그리고 약간 좀 SF로 가는데. 아니, SF 아니에요. 그렇게 드셨는데 이분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말하자면 2인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나는 그러고는 한 5인분 정도를 드시고 오늘은 외놈 피를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 다 못 먹겠구나. 내가 평소에는 20인분을 먹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지 같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네, 정말 수지 같으신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붓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붓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내가 김아무개인데 내 집 주소는 어디고 어디로 이제 나를 찾아오라. 이게 근데 집 주소 실제로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의로운 일을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숨어서 뭐 도망가거나 하시려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어차피 경찰이 와서 잡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일본 경찰이 이제 집에 있는데 잡으러 왔죠. 그런데 이분 말씀이 더 재밌으세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강을 건너서 고향에 가느라고 좀 약간 이분 솔직하세요. 산으로 숨어서 간 거예요. 뭐라고 해놓고 왜 숨어서? 바로 잡히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치아포에 2인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사람 홍길동 같은 거죠. 2인이 나타나가지고 연놈을 쓰러뜨렸다 하는 소문이 이미 나 있더라는 거예요. 소문이 바람보다 빠르단 말이에요. 도착하기도 전에. 네, 도착하기도 전에. 그리고 이제 고향 마을에 있다가 이분이 거기서 이제 잡히셨죠. 그리고는 이제 그 해주 감양에 있다가 인천 감리서 그러니까 인천 감옥입니다. 인천 감옥에 이제 갇히셨죠. 네. 그러다 이분이 또 정말 재밌으신 게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사형 선고를 그럴 수 있겠죠. 예. 일본인을 죽였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이분이 전화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전화기요? 네, 저 핸드폰이 아니고 진짜 유선 전화기 때문에. 네. 백범 일전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려가 사형을 집행하려면 3일 남았어요. 그런데 고종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를 받은 거죠. 사형 선고하는 걸 왕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모를 죽인 자를 복수했다. 이런 항목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교도소 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교도소란 말이 없었습니다. 감옥, 형무소. 그러니까 형무소에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김구를 형을 말하자면 감형을 시켜준 거예요. 사형 집행을 보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KT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전화기 때문에 목숨을 처음 살리신 거였는데 그때 그 전화가 우리나라에 전화가 가설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와 드라마틱하다. 완전 드라마예요 정말로. 그런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자세히 이제 조사한 거는 이겁니다. 그 해가 1896년이거든요. 1896년 그때 실제로 전화기가 생긴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백범일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역사학자들은 이제 김구 선생님 그걸 축약해서 쓰신 걸로 보고 있고 덕수궁에 계시는 김구 선생님께서 그 아마 비서실 같은 데 전화를 하셨을 거고 그 비서실 같은 데서 그때는 승지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비서실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이제 그 비서실에서 인천 감리소로 전보를 쳐가지고 그 우리 그 왕께서 그 죄를 사하지는 않았지만 감형을 했으니 그래서 형이 집행되지 않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그 옥에서 탈옥을 하셨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얘기는 얘기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사실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인간 김구에 대해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삶이 너무 재미있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호남까지 가셨어요. 탈옥해가지고. 네, 탈옥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스님이 되셨어요. 와 이야기가 너무 많다. 아직 그러니까 방대하네. 지금 3.1운동 전까지만 얘기해도 내가 보기 한 2, 3일간 이 사랑방에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싸움을 기본적으로 잘하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싸움은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잘했다. 네, 실제로 싸움을 잘하셨어요. 그 뒤에도 이제 친일파들 처단하시는데도 이렇게 완력을 사용하거나 때로는 총을 사용하거나 그러셨지만 나중에 이제 직책이 높아져가지고 부활을 시킨 거지. 젊은 시절은 대부분 직접 해결하시는 이런 스타일의 분이셨고 그리고 그런 당당함이 김구 선생이 나중에 독립운동 하시는데 결정적인 그 근거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력이 튼튼하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 김구 선생 아버님께서 또 이 감옥을 자주 가셨어요. 아버님도 힘을 좀 쓰셨나요? 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조선시대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평민이셨거든요. 평민이셨는데 양반들 주로 이렇게 들어 맺히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해주 가명에 자주 끌려가셔서 해주 가명을 제 집 드나들듯이 하셨다. 저 불의 같은 걸 잘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 집안 내력이 있어요. 아버님이 뭐냐면 아버님이 평민을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고 행세하는 양반들을 가만두지 그걸 눈뜨고 못 보는 그런 분이셨고 그러니까 그 김구 선생이 그런 영향을 이제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그 결혼 얘기도 참 슬픈데요. 사실 어찌 보면 약혼녀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 약혼녀 약 2번이나 다 파혼 한 번은 최초에 약혼해 주셨던 분 돌아가셨어요. 약혼을 했는데. 왜요? 그러니까 병으로요. 병으로 돌아가셨고 두 번째는 안창원 선생 누이하고 약혼을 했는데 또 결혼을 못 하셨어요. 왜 그렇죠? 그때는 이제 또 주변 반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셨고. 그러니까 이분이 인생이 사실 우리가 뭐 헬조선을 어쩌고 그러는데 김구 선생님 인생을 보면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그런데 낙천적이세요. 낙천적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낙천적이지 않으면 독립운동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동료들한테는 잘했습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셨어요. 동료들한테는 굉장히 뭐 눈물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눈물도 많아요. 네, 눈물도 많으세요. 다감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실 때 보면 몸을 꿈쩍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몸을 꿈쩍 가만히 계시니까 사람들은 바위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등이 약간 굽으셨잖아요.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그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 증언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 김두한 이랑 같은 시대입니까 그러면? 아니면 김두한보다는 훨씬 더 앞전 세대이죠. 그러신가요? 그럼 둘이서 뭐 힘을 겨루거나 그럴 일은 없었겠군요. 김두한은 거리에서 이제 힘을 주로 썼다면 김구 선생님은 주로 그보다 외적의 힘을 쓰시죠. 외적에. 그러니까 서로 성질이 서로 다른 거죠. 좀 다르네요. 김두한 얘기는 그 좀 과장된 부분이 아주 많고요. 그건 이제 과장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영화 보면 이제 일본인 막 경찰을 때려눕히고 군인을 때려눕히고 그러는데 전문 용어로 그걸 독립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걸 그 김두한을 가만 내비뒀겠습니까? 김두한은 일본인들과 잘 알고 지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근로보국대라고 그래서 그 나중에 일본에 이제 부역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근로보국대 나가서 활동을 하고. 하야시랑도 뭐 친했다면서요? 그렇죠. 하야시가 이제 그
그 선우영빈이라는 사람인데 네. 하야시가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식 이름이 하야시인 거죠. 그러니까 하야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은퇴하는 과정에서 주목으로 물리쳤다기보다 은퇴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부상했던 그 청년이었던. 하야시 다음에 골목대장 뭐 그렇죠. 골목대장이 된 거죠. 제가 그 두 분을 비교한 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질문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은 어떤 개인에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셨던 게 아니고, 외적을 물리치고 하는데 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리의 힘과 말하자면 민족의 힘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그건 좀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걸 이제 대중들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최욱 씨가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댓글에서 지금 김구 선생님이 뭐 싸움 잘한 거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주먹을 좀 쓰면 머리는 좀 나쁘지 않겠느냐, 공부는 좀 잘 못하지 않았겠냐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이 올라오네요. 댓글에.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은 너무 결과적인 상태를 보고 있는 게 많은 거거든요. 완성된 인격체로.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완성된 인격체가 되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시죠. 이제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과거 시험을 보러 가셨어요. 과거도 봤어요? 과거 시험 봐줬어요.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으면 친일 그렇죠. 했을 수도 있겠네. 역시 그 훌륭하신 말씀이시네. 그렇죠. 아니 과거 시험에 합격했으면 관료가 됐을 거고 관료가 되면 사람이 몸조심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럼 관료를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됐을까요? 그러면 친일파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분이 운 좋게 과거에 떨어지셨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썩 잘한 편은 아니었구나. 운 좋게 공부를 못했다. 운 좋게. 이분이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분이 김구 선생이에요. 마지막 과거를 보신 분이에요. 근데 조선시대의 마지막 과거 시험을 응시하신 분이구나. 마지막 시험을 거의 마지막 시험을 보셨는데 이분이 이제 과거 시험장에 도착을 했더니 제일 먼저 묘사해 놓은 게 뭐냐면 그 새끼줄로 테두리를 쳐놨다라는 겁니다. 시험장을 말할 때 과장 그렇게 말합니다. 네네. 시험장이라는 뜻이죠. 과거 보는. 과장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새끼줄 사이로 노인이 머리를 내밀고 김구 선생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여보게 자네는 젊은이 이번 시험의 답지를 내 이름으로 써주면 어떻겠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내가 죽어서도 저승 가서도 조상별 면목이 없으니 과거 합격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자네는 내년에도 보고 그 다음에도 보면 되지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못 보겠다. 근데 그걸 이제 그 당시 과거 풍습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과거를 구걸한다. 그러니까 대리 시험이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구나. 대리 시험이 일상이었다. 그래서 아니 대리 시험이 없으면 과거를 구걸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그 노인 말씀을 들으니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응했대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간 거예요. 과거 시험을 보러. 김구 선생님이 과거 시험장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시험장에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누구나 다 시험에 응모할 수 있으니까요. 노비가 아니면. 그러니까 아버지도 응시했다는 거죠? 응시인 것처럼 들어가신 거죠.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버님 저 노인장 말을 들으니 내가 이번에는 아버님의 이름으로 시험지를 답지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버님도 어차피 그렇죠. 아버님도 평민으로 사셨는데 또 그리고 김구 선생이 과거 시험을 본 이유가 뭐냐면 집안에 어떤 분이 혼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혼인하면서 쓸 갓을 사오다가 양반들이 그 갓을 빼앗아가고 짓밟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양반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 해서 결심을 하고 과거를 하러 나왔거든요. 근데 평생 아버지가 한 번도 과거 합격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제 홀대 받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반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반들 이렇게 행패 부리고 때로는 양반들 제압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신데 아니 시험장에 보니까 과거를 구걸하는 게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차라리 시험을 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또 명언이세요.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았으니 네 이름으로 내라. 설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백범이 아버님의 이름으로 과거 시험을 봤다는 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봤다는 설이 있는데 아버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옆에 있는 분이 또 훌륭한 말씀을 하세요. 그처럼 젊은이 보니까 참 훌륭한 효자일세. 자네 글씨는 잘 쓰는가? 글씨는 내가 써줌세. 그렇게.
그러니까 뭐 대리 시험이고 하여튼 뭐 아니 뭐 어마어마했네. 엉망이었네 엉망. 그러니까 보십시오. 김구 선생님 글씨를 잘 썼는지 이제 그 청년 때는 자기가 잘 모르니까 이제 글씨를 또 잘 써야 시험지가 잘 제대로 된 답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못 썼다는 거지. 시험지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답지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보니 참 훌륭한 효자로 보이잖아요. 아버님 이름을 대신 내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과장 풍경을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가장 잘 묘사해 놓으신 그런 거죠. 엉망이었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백범 선생님이 엉망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과거 시험 자체가 그래서 사실 홍경래 난이 일어난 겁니다. 조선에서 유일하게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를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혼탁해. 네, 그렇게 혼탁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조선이 망해가는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권 바뀔 때마다 공정성 이런 걸 중시하는 이유가 있는데 정말 공정해야 합니다. 네. 공정하지 관료를 뽑는데 공정하지 않거나 회사 지금도 뭐 어떤 사람들이 아들을 뭐 어디 회사에 뭐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망하려면. 망하려면. 네. 근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관료만 그런데 지금은 주요한 대기업을 취업하는 것이 관료를 뽑는 거가 큰 진배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돼 버리면 그러면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지 않아요. 좌절하지. 그런 사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을 뽑고 대기업을 이렇게 뽑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선이 실제 기울었던 것이 그런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가 부패했기 때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부분 한 가지를 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그럼 공부 잘했냐? 못했다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방송 그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요. 그 사실대로 가는 건데요. 뭐. 적어도 과거를 합격할 실력은 안 됐거나 뭐 그랬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나라에 도움되는 사람 별로 없고 그리고 설령 그 당시 그 시스템에서 합격하는 게 별로 좋은 일도 아닌 것 같아.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 풍경을 보고 이분이 과거 보는 걸 포기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 앉아서 3개월 동안 두문불출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관상 공부를 하시고 분이. 그건 약간 뜬금없네요. 그건 뭐예요, 갑자기 관상? 평생 관상을 남의 관상을 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 왜냐하면 그리고 우선 자기 관상부터 봤어요. 봤더니 돈도 벌게 생기지도 않았고 관직을 높여갈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병서를 열심히 읽으셨어요. 병서? 그러니까 손자병법 손자병법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어떤 분이 우리하고 굉장히 어찌 보면 흡사한 많이 닮은 그런 보통 사람이었다. 그리고 청년 시기는 사실은 상당한 좌절을 겪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집이 가난해서 사실 제대로 서당도 못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어머니의 오빠가 운영하는 서당에 일종의 돈 안 내고 다니는 그런 학생으로 다녔고요. 서양 문물을 처음 접한 것은 사실은 인천 감옥에서였습니다. 인천이 그 당시 개항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보니까 뭐 세계가 어떻다더라.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의 많은 분들이 감옥을 대학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군요. 네. 그래서 맞네요. 이미 대학을 다니셨으니까.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그 나중에도 이제 주석을 하라고 그럴 때도 계속 거절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집안이 별로 볼 일이 없고 그리고 내가 학력이 없다. 그런 자가 주석이 되면 세상이 우리 임시정부를 좀 비웃지 않겠느냐라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겸손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지금보다 더 심했을 테니까요. 집안이나 훨씬 심했겠죠. 학력이나. 왜냐하면 가령 이승만 같은 경우는 박사지 않습니까? 진짜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학부를 나오고 그리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했거든요. 이거는 미국인도 어려운 거였어요. 지금도 미국인 그런 학력 사람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나 그리고 이제 영어를 안창호 선생님 영어를 한국말 좀 잘한다든지 약간데. 안창호 선생님 영어를 잘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속에서 이분은 아시는 거는 한국말하고 한문이었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그러면 숨기는 분이 아니셨어요. 누가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솔직하게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해오신 행적 업적이죠. 그러니까 업적과 또 삶의 품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당신이 주석을 맡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승낙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인간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부는 잘 못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저 그러다가 이제 감독 쫓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준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요즘 생각하면 이런 거겠죠. 사법고시 혹은 뭐 행정고시 이런 시험이 합쳐진 거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과거가 부패해서 안 되셨겠지 실제로는 잘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수정해서 말했다는 것을. 다 그 뒷돈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은 뽑았겠죠. 그런데 물론 실제로 그런 부정 속에서도 실력이 있는 분들이 또 합격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알았어요. 그거 자꾸 겁이 많으시네. 네. 그 아까부터 그 백범일지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셨잖아요. 백범일지가 정확히 뭐죠? 백범일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이어리로 아시거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지라는 것은 그 일자가 남겨놓는다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일종의 유서 같은 뜻입니다. 언제 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 해에 걸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쓰신 것은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쓰신 거죠. 그러니까 상하이부터 쓰기 시작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두 분 계시는데 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김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 하고 이제 그 첫 머리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온 얘기를 남겨놔야 너희들은 너무 어리니 나중에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알 거 아니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들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 거군요. 최초에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최초에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되어서 그 지금 서대문에 있는 그 강북 삼성병원 안쪽에 있는 경교장 소유권이 현재 강북 삼성병원에 있습니다. 경교장에 오셔가지고 뒷부분을 마무리하시는 그래서 그러니까 10몇 년에 걸쳐 쓰셨다. 아니 약혼이 아까 그 두 번 다 실패로 끝났는데 그 결혼은 또 집안에서 이제 사실은 집안 일종의 사돈 비슷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혼인을 하셨죠. 그 경구 선생님은 나중에 혼인하셨는데 그 사모님께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집안은 뭐 거의 못 돌보셨겠지 뭐. 못 돌본 게 아니라 잠깐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집안을 돌보겠어요? 그러니까 집안 돌보실 수가 없으셨겠죠. 좋은 말로 못 돌본 거고 알아서 살아야 했죠. 아이고. 알아서 살아야 했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지. 김 교수님 당시 현상금이 6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0만 원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2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뭐 저 사람들 말이 있던데 김원봉이 더 높았다, 김구가 더 높았다.